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달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강좌를 지금 만들고 있을 때는 5월 오늘이 1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마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갖고 지금 온라인 계약 중인데 실제로 이게 계약이 돼갖고 언제 나오는지 이게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오늘 5월 1일 기준이니까 어제 4월 30일 날 그 확진자가 국내의 경우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시작될 것 같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온라인 그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1920년대 그 스페인에서 그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래갖고 유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유럽 독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유행하고 없어졌다가 추워지면 다시 또 유행하고 없어졌다가 또 유행하고 이렇게 3번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스페인 독감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앓고 있는 감기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그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였거든요. 인간이 그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그 앓고 있던 그 바이러스를 하나씩 옮겨갖고 전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염이 될 때마다 많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성이 생기고 또 죽어나가고 내성이 생기고 이렇게 돼갖고 1700년대 그러니까 대항해 시기가 오면 그 유럽 사람들은 한 30대 중반, 그 아시아 사람들은 30대 초반 정도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유럽인들은 없었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인디언들은 가축을 기르는 문화가 없어갖고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9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인디언들이 그들과 뭐가 되는 겁니까? 땅을 뺏기지 않아서 전쟁을 하려고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갔지만, 전쟁하는 과정 중에 유럽인들한테 감기를 옮아갖고 그 감기 하나 때문에 그 며칠 내에 그냥 몇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감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인디언들이 그 땅을 뺏기게 됐다는 거죠. 스페인 정복자 700명에게 잉카 제국이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전투 부족 있잖아요. 아파치 부족이라고. 이런 부족, 나바호 부족, 이런 부족도 전쟁보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나의 그 문명이 어떻게 성장하고 침략을 받고 또 거기에 응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써놓은 책이 바로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치? 그 총균세 할 때 그 균이 바로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할 때 가지고 들어갔던 세 개의 무기가 총,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금속문화, 이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 세 가지에 적응되지 않았던 그런 문화들은 그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망해갔다는 것이죠. 특히 거기서 바이러스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그 인간이 이제 내성을 갖게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전까지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선생님이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울대학에서 가장 대출이 잘 되는 대출 1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에 가서 사실 대학을 왜 가요?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오고 지식이 있는데 나만 혼자 그냥 지식이 없이 그냥 이포 고등학교처럼 경쟁이 없는 데서 그냥 이렇게 나왔더니 그냥 농어촌 전형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됐더라. 그래갖고 대학 들어가 봤자 밑바닥에서 빌빌대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죠. 그러면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내가 남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무기가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수학을 잘해야 되고 미적분, 기본적으로 벡터, 기하, 삼각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과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문과에 있는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학은 경제학과나 이런 데를 빼놓고는 잘 몰라도 돼요. 그렇죠? 바로 국어를 잘해야 되고 글 읽기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국어에서는 독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보면 여러 가지 과학 지문도 들어있고 역사 지문도 들어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정말 독서 활동에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그치?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독서 활동. 그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살리는 길이에요. 독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들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 계획을 세워갖고 열심히 하고 독서의 또 다른 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 알고리즘. 즉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하나 보더라도 생각하는 방식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도 부정적이고 결과도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의 뇌 회로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갖추어진 생각의 회로가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이런 생각의 회로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 생각의 회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방법은 독서에 몰입하는 거,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명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회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치? 독서는 지루한 거다. 독서는 짜증난다. 독서를 하면 뭐가 남냐 나한테.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독서에 가까이 가는 걸 막는 그런 생각 회로죠. 그런 생각부터 바꿔가면서 조금씩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어떤 공간을 찾게 되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남들에게 또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문학의 향기로 소설을 공부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수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오늘 소설을 공부할 건데 소설을 공부하기 전에 1학년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그냥 재미난 글이다. 소설은 읽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설을 공부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소설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소설의 시점. 자, 소설의 시점. 소설은 그냥 이야기니까 어떻게 알겠는데 시점이란 바로 뭘까? 시점. 그렇죠? 시점할 때 이 시는 영어로 하면 시야, 시. 다음 주가 되면 선생님이 와컴 태블릿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필기하는 게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더 향상된 수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걸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시, 본다. 소설의 시점은 뭐야? 보는 관점, 보는 포인트란 말이야. 보는 포인트. 뭔가를 보는 포인트. 자, 소설에는 서술자라는 게 있어. 서술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레이터라고 불러. 나레이터.
나레이터. 자, 나레이터 여러분 기억해 두자. 상식적으로 나레이터라는 말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재미난 뭐 북극의 눈물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이제 재밌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뭐 감독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나레이터, 나레이션, 최불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라보는 사건, 내용을 바라보는 점을 시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레이터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같은 내용이라도 서술자를 어떻게 설정하여 이야기를 끌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시점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시점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작품의 의사소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학작품은 의사소통이 하나일 뿐이다. 예술이다, 뭐다, 뭐 영혼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냥 문학작품은 의사소통일 뿐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작가가 글을 쓴다는 거야. 그럼 그 글은 뭐가 된다? 이거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야.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전달될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독자가 읽는다는 겁니다.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글에 불과하다는 거야. 문학작품은. 여러분 카톡으로 친구에게 SNS로 뭔가를 전달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작품 안에서 작가하고 독자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작가하고 독자가 만나지 못한단 말이야. 작가는 그냥 집안에서 쓰고 독자는 서점에서 그 책을 사거나 다운로드 받았고 읽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안에는 서로 만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작품 안에는 뭔가가 있다. 바로 작품에서 화자가 혹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면 작품 안에 청자라는 존재가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뭐가 된다? 듣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청자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청자는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거의 생략이 돼. 그렇죠? 근데 편지 같은 거는 청자가 나와. 언니에게. 언니 안녕? 이렇게 말하면 그 언니가 청자가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작품에서는 특별한 한 청자에게 쓰여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는 생략이 돼요.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서술자는 작품에 이 숨겨져 있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독자에게 하는 걸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작품 속에 이 화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게 바로 전달해 줄 때 바라보는 관점이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점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서술자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작품, 사건 내의 존재, 즉 등장인물의 하나일 때, 이럴 때 우리 1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등장인물 시점이라고 불러요. 이 등장인물일 때는 서술에 나라는 게 반드시 나와요. 작품에 내가 등장인물이 돼서 나의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바라본 누가 된다, 그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가 듣는 모든 사건은 작품에 등장하는 나의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내가 독자가 듣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보지 않으면 독자인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등장인물의 관점에 뭐가 된다? 한정지어갖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3인칭 시점이에요. 보통 작가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건 바깥에서 모든 걸 다 보면서 뭐가 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이 소설은 아무리 읽어도 나라는 말이 서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는 3인칭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1인칭 시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인칭,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요. 내가 관찰자인 시점, 주인공을 관찰하는 그냥 관찰자의 시점이야.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그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비로워 보이죠. 그에게는. 단 그의 속마음을 내가 나의 눈으로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의 내면 세계의 속마음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뭐가 된다? 3인칭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요.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모든 마음속까지 다 보고 그냥 다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마음속은 볼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겉에 들어가는 말씨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갖다가 간접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화난 투로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작가 관찰자 시점은 화난 투로 화난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말하는 그런 그거는 100% 믿을 만한, 그렇죠? 객관적인 그런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시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시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우리 한번 실제로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 대화가 있어요. 나한테 업히지 않겠어요. 선생님, 여기 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 맞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물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따옴표로 된 거에 나오는 나는 이게 1인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이런 서술문에서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내는 정말 나에게 이 나가 나오잖아요. 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잖아요. 나가 등장하니까 1인칭 시점입니다. 이 내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를 관찰하고 있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얕잡고 있었다. 내가 업히면 진창에 되게 장화 속까지 넘쳐들걸요. 이렇게 대화 속에 나오는 나는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아닌 서술 부분에 나오는 이런 나가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와 그 옆에 너는 형편없는 진창길 가운데서 주고받았다. 정말 형편없는 이것이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이 진창길에 긴 치마에 고무신 차림으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이미 버섯이나 신고를 돌보기를 단념하고 있었지만 이게 단념하고 있었다라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1인칭 시점이 진행된다. 박완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틀니가 무겁나요? 자,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보면 여기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여기 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매의 요정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내가 나오잖아요. 1인칭이야. 움켜쥐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외마디 비명을 주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도 그렇게 꼬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 소설을 보면 나가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는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외할머니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소설을 다 읽었으니까 아는 거죠. 이 소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장마에 나오는 그런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할 장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야? 아주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 어른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사지피하는 젊은이라 가까이가 얼굴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부터 단짝 동무가 아니냐. 성삼이는 나가 아니라 성삼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뭐했다? 물었다. 덕제는 청당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 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성삼이는 다 탄 담배꽁초에서 새로 담배불을 당기고 일어났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죠. 덕제는 한결같이 여행하는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안 했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을 몰랐다. 자, 담배 맛을 몰랐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제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인물 중에 성삼이라는 주인공 인물이 뭔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직접 들여다보는 듯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인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작가가 다 알고 다 들여다보는 거여서 전지적이라 그래. 다 알고 있다. 작가는 마음속이건 뭐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까지 그냥 쭉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가 관찰자 시점은 바로 뭐예요?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투는 다 듣는데, 그치? 속마음이 무언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다만 추정할 뿐이죠. 드디어 인정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에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빛을 들이운 창밖에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뭐가 된다?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여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들이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가 업무를 중이었는데 새끼는 낭낭하게 들려왔다.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훅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였다. 여기에 보면 고민이 있어서 몸을 뒤척였다가 아니라 그냥 왜 고민이라도 있는 것처럼 몸을 뒤척였다는 행동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설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작가 관찰자 시점을 섞어서 소설을 씁니다. 오로지 나는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소설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소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이 거의 요 정도. 근데 거기에도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있거든요. 어떤 소설을 읽었더니 딱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쭉 쓰다가 중간에 인물의 심리를 작가가 묘사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 소설은 뭐가 될까?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 소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도 이렇게 보면 그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쭉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그 소년의 그 내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그 바로 뭐가 된다? 그 관찰자 시점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렇죠?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보여주기와 말하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마음, 심리, 마음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말하기는 뭐가 된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 서술하는 것이다.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그가 의심스러웠다.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뭐가 된다? 직접 말을 해주는 거야. 전지적, 이런 거는 바로 뭐가 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해. 그리고 1인칭 소설에서는 내가 나의 마음만 직접 말할 수 있어.
그 외에는 직접 말할 수 있지 않고 그냥 뭐가 된다? 보여주기. 즉 말투나 행동, 표정 등 이런 것들을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추론해 갖고 알 수 있게 해. 근데 가끔 보면 독자가 추론이 안 될 경우에는 답을 알려주듯이 얘기해. 그는 침을 찍 뱉었고 눈을 째려보았다. 근데 이걸 읽고도 그 화가 난 줄 모르는 독자가 있는 경우 염려스러우니까 화난 듯이 이런 식으로 직유법을 써갖고 독자에게 보여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인 경우에는 나는 예술 작품을 쓰겠다. 절대 작품으로 돈 벌지 않겠다. 오로지 보여주기를 통해서만 간단하게 쓰겠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때는 독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투나 행동, 표정 이런 걸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하나같이 다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국이 그 사랑하는 그 작가가 있었는데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킬러라는 작품이 있는데 전혀 인물의 심리나 그 설명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묘사만 해줘. 그럼 독자가 그걸 읽으면서 다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가 되는 거야? 문학작품을 많이 읽은 훈련된 독자가 읽고 나서 그 작품에서 느끼는 거와 아무것도 훈련이 안 된 소설저기가 와서 읽고 나는 건 나중에 천지 차이가 되고, 그렇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건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뭘 말을 하는지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되게 재미없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영화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점 9.5를 줬는데 자기가 볼 때는 5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걸 갖다 추론해서 읽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구나. 독서를 통해서 더 그런 걸 읽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그 능력을 기르는 건 영화를 한 편을 잘 보기 위해서만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판단하고 거기서 숨겨져 있는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요즘 일본하고 한국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갖다 뭐한다?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업하다가 거의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렇죠? 재작년에 현대차가 일본에서 팔린 차가 7대에 지나지 않아요. 더 팔다가 때려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은 자기 차만 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텔레비 갖고 들어갔다가 망하고 나왔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도 팔리고 이제 현대차도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들의 마음씨, 진정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걸 파악을 한다면 바로 일본에 가서도 장사를 하고 올바른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지금 뭐 한국을 무시하고 뭐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같이 일본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일본의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거기다가 우리의 물건을 팔거나 뭘 해서 국가적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최근에는 LG전자가 그런 일본에 뭐가 된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갖고 다시 다른 작업으로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갖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표정이나 사회 문화를 갖고 추론을 해서 진짜 마음속을 안다면 뭐가 된다? 우리는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했더니 안 팔리더라. 갈등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제 파악해 보니까 그들은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진단 키트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할 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입각해서 그걸 지원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도 부담 없이 와서 쓰게 되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어떤 경제적 제재나 이런 것도 풀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현명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가서 외교관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등등 하는지 그런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소설 하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하기하고 보여주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하기는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직접 말한다. 화났다, 배신감을 느꼈다, 모모했다, 속마음으로는 되게 사랑하고 있었다. 보여주기는 그거와 반대되는, 그게 아니라 인물들의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을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 서적에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모습을 보고 심리를 추론하는 그런 서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아주 얕은 수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이 큰 착각에 빠져요. 뭐 어떤 여자가 내 앞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뭐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다. 그럼 내가 가서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치? 그냥 머리를 한 거는 머리를 안 감아서 간지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아무튼 간단한 그런 어떤 책 한두 권 갖고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그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고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고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어정쩡한 아마추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럼 보여주기, 말하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하기, 영어로는 텔링이라고 합니다. 직접적, 분석적, 해설적 방법이다. 보여주기는 showing이라 그래요. 간접적이고 극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이다. 왜 극적이냐고 하면은 그 연극 같은 것들은 절대 무슨 인물들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누가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물들의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극적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서술자가 직접 설명을 한다. 말하기는, 보여주기는 인물의 행동, 대화, 장면 묘사로 위수한다. 자, 말하기의 장점은 작가 입장 표면에 알맞으며 성격을 정확히 제시한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보여주기의 장점은 인물을 생생히 묘사한다. 독자가 참여해갖고 자기 능동적으로 인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자, 말하기의 단점은 인물 제시가 추상적이다. 그냥 화났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식으로 화났는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주기의 단점은 작가 입장 표명이 불편하다. 얘가 진짜 화났는지 뭐였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와 말하기가 되고요. 우리 소설에서는 바로 말하기가 가능한 건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그렇죠? 1인칭 소설에서 내가 나의 심리를 말할 때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보여주기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갖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소설을 1인칭 소설로 바꾸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그 수업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시점 바꾸기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홀에 한 걸음을 들어섰을 때 나는, 이게 나가 나오니까 몇 인칭 소설이 되는 거야. 1인칭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아득했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대는지 하나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돈이 없는 걸 알고 이렇게 방황하는 식민지 시대의 한 지식인의 모습을 나라는 1인칭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걸 시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커피를 마시려는데 경성역으로 들어가면서 나가 그로 바뀌었죠. 그렇죠? 1인칭이 몇 인칭으로 바뀐 거야? 3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득 멈춰섰다. 커피값이 생각난 듯 여기저기의 주머니를 뒤척이다 돌아서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갈 곳이 마땅지 않은데 역전하던 그는 어디론가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 자, 무표정한 얼굴로 몇 시간씩 거리를 털털거리던 그는 미스코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어디랄 것도 없이 풀썩 주저앉는 것이었다. 무슨 생각이 나는지 초점 잃은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 근데 여기 3인칭으로 바꿨는데 3인칭은 두 가지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뭐가 되는 거야. 그치?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여기에 보면 무슨 생각난 듯이 생각이 났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주머니를 뒤졌다. 그렇죠? 얼그러져 있었다. 눈가가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작가가 3인칭이 관찰자 입장으로 인물의 행동과 표정 이런 것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묘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1인칭 시점에 나와 있는 인물의 심리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이런 묘사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쵸? 직접 인물이 나오고 있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답답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인물의 심리를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재구성을 한다면 그 독자의 뭐가 되는 겁니까? 책 읽는 재미가 점점 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점을 바꾸면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뭐가 된다? 소설이나 이런 걸 문학작품을 쓸 때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품은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남들에게. 그럴 때는 1인칭을 쓰세요. 그렇지? 그러나 이런 거죠. 나는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이 현대 가족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땐 3인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느 편에 인물이 드는 게 아니라 각자 인물들을 갖다가 골고루 묘사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칭보다는 3인칭이 훨씬 객관적이에요. 1인칭은 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주관성에 의해서 꽉 막혀 있어요, 세상이. 근데 3인칭은 작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왕따 당하는 친구, 뭐 왕따 시키는 친구들 이렇게 대화를 선생님이 싸우는 친구들을 얘기하면 서로 타협점이 없어. 왜냐? 자기가 바라본 자기 세상에만 꽉 1인칭 시점에만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너로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라. 이런 거 3인칭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입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굉장히 내가 나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호감을 보여주지만 뭔가 주관적이고 막혀있고 편파적인 거예요. 3인칭 시점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인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에는 좀 어렵다. 독자에게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뭐가 된다? 그치? 소설, 장마를 공부하기 전에 시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시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뭐가 된다? 그치?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이따 수업에 또 참여하도록 하자. 자, 수고했습니다.